내 이름은 박초은, 73세이다. 남편은 7년 전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다. 집이라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낡은 투룸 아파트 한 채뿐.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는 연금만이 이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얻은 유일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운이 좋다고 여겼다. 늙어서 기댈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아들 김민주는 올해 46살로 시내의 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이다. 며느리 이지은은 민준보다 3살 어리고 피부는 희고 말솜씨는 능숙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입에서 진심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았고 베란다에는 막 세탁한 침대 시트가 널려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과 지은이 찾아왔다. 우유 한 봉지와 사과 2근을 들고서 나는 알았다. 그건 효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다는 신호였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흘끗 보았다. 마치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이. 지은도 사양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어머니, 사실 별다른 일은 아니고요. 요즘 저희 집 살림이 좀 빠듯해서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희 식구가 모두 12명이에요. 아이들은 파트에 가야 하고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남동생네는 또 막내가 태어났고요. 게다가 수도세, 전기세, 아파트 대출금까지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민준 씨 월급은 그저 그렇고 저 혼자 부업으로 홍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난처함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요. 한 달에 어머니께 240만 원 정도만 받으면 저희 살림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40만 원?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10,000원이 넘게 남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돌려 쓰는 거예요. 제 쪽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민준이 급히 말을 받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내가 그들 가족의 비상금이 되었을까? 이자도 없고 이유도 묻지 않는 그런 비상금으로. 지우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자기 집 부엌에서 끓인 차처럼 편안하게. 어머니, 돈은 놔둬도 놔두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식 좀 도와주면 나중에 마음 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이 나오자 나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내가 뭘 바라는 걸까? 민준이 이렇게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 그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유골함을 길가에 버리지 않는 것. 그의 아들, 딸이 명절마다 나에게 절이라도 해주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한 달만 해보자. 말하고 나자마자 후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우는 봄바람처럼 화사하게 웃었고 민주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턱에 참새 한 마리가 2번 뛰다가 짹짹거리며 날아갔다. 나는 말을 쉬는 헝겊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발가락이 이미 천을 뚫고 나왔다. 며칠 전 새 신발을 사려고 백화점을 3바퀴나 돌았지만 차마 살 수 없었던 그 신발이 38,000원이었다. 나는 평생을 인내하며 살았고 이제는 마지막 한 끼 식사마저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한 달 250만 원의 생명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 딱 맞게 쓸 돈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240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를 마치고 나서야 통장에 97,34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수첩을 꺼내 이번 달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식비, 가스비를 계산해보니 많아봐야 10,000원 정도가 비상금으로 남을 것 같았다. 예전에는 가계부를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판알보다 더 꼼꼼히 계산해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적게 먹고 낭비하지 않으면 10,000원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요즘 세상이 비싸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오이 한 개도 3,000원이 넘고 두부도 싸지 않았다. 나는 시장 입구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당근 2개와 채소 한 줌만 샀다. 집에 돌아갈 때 해는 아직 지지 않았고 내 그림자는 아직 지지 않았고 그날 밤 나는 열이 좀 나는 것 같았고 목소리도 쉬었다.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다. 평소 감기라면 약 좀 먹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심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까 망설였지만 손에 남은 돈을 생각하니 담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면, 정화를 데려다주면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기침을 했다. 목이 쉬었다. 내가 열이 좀 나서 병원에 가보려고. 열이요? 코로나 아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일단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때 병원에 가면 오히려 감염되기 쉬워요. 나는 그녀가 우리에게 패 끼치지 말라는 속뜻을 읽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알았어. 그럼 그냥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네, 조심하시고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마치 몇 마디 더 하는 것이 무언가를 지불해야 할 것처럼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 안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 부엌으로 가서 꿀물이라도 끓여 마시려고 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냉장실의 불이 꺼졌다. 버튼을 몇 번 눌러보고 플러그도 다시 꽂아보았지만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다. 이 냉장고는 10년 넘게 썼으니 진작부터 시원치 않았다. 진작 바꾸고 싶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아까워 망설였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 연결되자마자 저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는 좀 다급하게 말했다. 냉장고가 고장났어. 전기가 나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가 저녁에 와서 좀 봐줄 수 있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냉장고 고장난 건 수리공 부르면 되잖아요. 사소한 일까지 저한테 다 찾지 마세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전기 합선이라도 될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렇다고 사소한 일까지 다 저한테 부르지 마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는 말을 마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부엌 입구에 서서 낡은 휴대폰을 든 채 갑자기 그가 냉장고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수리공을 부르지 않았다. 냉장고 플러그를 뽑고 남은 채소를 정리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아이스박스를 부엌으로 옮겨와 며칠이라도 버텨보자고 생각했다. 사흘째 되던 날 황미숙 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위층에 살고 나보다 2살 어렸다. 은퇴 전에는 은행원이어서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픈 거예요. 나는 손을 저었다. 감기라 별거 아니야. 그녀는 텅 빈 냉장고를 보고
다시 가스레인지를 보았다. 요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아니야? 박춘 씨, 혹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 아껴서 살아야지. 한 달에 250만 원 연금이 나온다면서요. 다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도 더 묻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었다. 박춘 씨,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돈은 당신이 평생 아껴 모은 거지 남에게 도구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죽도록 아껴 모은 돈이 당신 노후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당신 감기 걸려 병원도 못 가고 냉장고 고장나도 아무도 신경 나도 아무도 신경 못 가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당신이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참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고마움을 알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의 인내는 이해가 아니라 더 많은 착취를 불러왔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황미숙 씨가 돌아간 후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문득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나는 한 달에 250만 원이나 드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 망설이고 기침하고 열이 났을 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을까? 그 돈은 내가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며 모은 것이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며 벌어들인 것이고 남편이 죽은 후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며 얻은 것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거지처럼 1,000원짜리 하나 쓰려고 해도 3번이나 망설여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80만 원 남짓. 월말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이번 달엔 100만 원만 보내면 안 될까?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좀 생겨서. 내 목소리는 애써 평온했다.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혹시 누가 또 무슨 말 했어요? 나는 움찔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저희 집은 지금 어머니 쪽에서 조금 보태주셔야 겨우 돌아가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지은이네 집은 어떡하고요? 아이들 학비는요? 어머니가 주기 싫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주기 싫다는 게 아니야. 그냥은 그냥이죠.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전화는 끊겼다. 점심때 지은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제가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쓸 돈을 남겨두고 싶어서 그래. 그녀는 웃었다. 온화한 웃음이 아니라 칼날처럼 차가운 웃음이었다. 어머니, 혹시 잊으셨어요? 저희 식구가 12명인데 매달 딱 어머니 돈이 있어야 살림이 돌아가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그럼 이제 노후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또 말했다. 저희 엄마는 몸도 안 좋으시고 제 남동생도 막아이가 태어났어요. 김민준 씨 혼자서는 이 집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요. 어머니, 진작부터 저희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끊어버리시면 저희 쪽은 한순간에 엉망이 돼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어머니
제가 나중에 어머니를 모실게요. 라고 말했던 그 입이 이제는 마치 계산을 하는 듯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약간 낮췄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머니, 저희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저 어머니 연금에 기대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건데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면 저희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갑자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은 내가 늙었다는 생각도 내가 좀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 연금이 자신들의 당연한 생활 자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감정 없는 돈만 내놓는 거로 다니는 은행이었다. 저녁에 나는 근처 마트에 가서 뭔가 국이라도 끓이려고 했다. 돼지갈비는 너무 비싸서 당근 몇 개와 두부 반 큼만 샀다. 계산할 때 나는 익숙하게 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계산원 직원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부 값을 빼달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봉지 칼국수 면만 주세요. 칼국수 면은 할인 상품으로 3,500원이었다. 카드가 마침내 결제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국수면 봉지를 들고 서둘러 마트를 나섰다.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콧등이 시큰거렸다. 나는 집까지 걸어오는데 발 아래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치 평생을 걸어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계단을 오를 때 처음으로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 안에서 두어 번 돌린 후에야 겨우 자물쇠 구멍에 넣을 수 있었다. 문을 닫고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칼국수면 봉지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잃을 뿐. 그들은 내가 감당하지 없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다 견뎌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이 다 간련했다. 오직 내가 돈을 이체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찻장 서랍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이번 달부터 나는 나 자신의 가계부를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주은 씨, 다음 주에 나랑 어디 좀 가요. 황미숙 씨가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집에 오는 유일한 이웃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어주였다. 어디를? 내가 물었다.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간연이 있어요.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한테 딱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피할 수 없었다. 박주은 씨, 당신 마음속으로는 알잖아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날 밤 나는 아주 얕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하는 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 집은 누구에게 주는 게 좋을까? 나는 나의 채발기도 전에 깨어났다. 간연은 복지관 3층 활동실에서 열렸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좌석은 꽉 차 있었고 창가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몇 명도 서 있었다. 강단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자신을 정 변호사라고 소개했는데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돈은 잠이 설득당해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가고 돈은 잠시 빌려달라는 말의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노인분들이 평생 아껴 모은 들이 평생 아껴 나이 들어 법을 모르면 자식들은 노후를 돌본다는 핑계로 온갖 처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볼까요?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말이 종소리처럼 울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수첩에 그 문장을 썼다.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볼까?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답을 썼다. 나는 문을 닫고 황미숙 씨에게 연락했다. 그정 변호사님 아직 연락할 수 있을까? 그녀는 웃었다. 내가 진작부터 당신이 이걸 물어볼 줄 알았지. 며칠 후 나는 정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 그녀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내 상황을 들은 그녀는 놀라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박 선생님, 당신은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약간 불안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언장을 수정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당신 명의로 유지하고 어떤 직계 상속인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거액 이체 권한을 동결하고 당신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원한다면 노후 자금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녀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덧붙였다. 계속 그들을 감싸주보고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저녁에 나는 휴대폰을 끄고 불 아래에 앉아 한자 종이에 썼다. 내 돈은 내 목숨과 바꾼 것이다. 그리고 서명했다. 나는 곧바로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은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전 그녀는 어머니, 이번 달 돈은 언제 보내세요? 저희 통장이 텅 비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와 그들 사이의 벽처럼 닿지도 않았지만 나와 그들 사이의 벽처럼만 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글자가 말보다 이 벽은 내가 목숨을 걸고 쌓은 것이었다. 그래, 나는 늙는 것이 두려웠고 병드는 것이 두려웠고 죽은 후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감정 없는 돈만 내놓는 껍데기로 취급당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나는 그동안 내 돈이 그들의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얼마간의 딱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러다 그날 나는 마침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지은의 남동생을 만났다. 그는 새 SUV차를 몰고 있었다. 도장면이 번쩍이는 노란색 헤드라이트, 앞 유리에는 커다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번호판은 막 발급받은 임시 번호판이었다. 그는 분명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이 차는 누나가 전에 현금으로 해결해줬어. 바로 이체해줬대. 우리 엄마가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 나는 길 건너편을 서서 또렷하게 들었다. 우리 엄마가 지원해줬다고.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내가 언제 그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했으며 언제 내가 시댁일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는가.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발바닥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평평한 신발을 신고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갔다. 운동 삼아 창고의 젊은 직원이 신분증을 스캔하라고 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뽑아낼 수 있다고 했다. 한 장 한 장 인쇄되어 나왔다. 나는 구석의 작은 탁자에 앉아 한 줄 읽었다. 그중 한 장 이름은 낯이 익었다. 매달 24일 250만 원이 입금되고 거의 단일 240만 원이 입대되었다. 거의 단일 240만 원이 민준의 임시 계좌로 이체되었다. 신분증 번호를 확인하고서야 지은의 남동생 계좌라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50만 원은 이지은 씨, 어머니 명의로 이체되었다. 내 손가락이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3번 아팠다. 한 번은 감기, 한 번은 위염, 또 한 번은 관절염이었다. 3번 모두 치유비로 20만 원을 넘게 써본 적이 없었다. 아까워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는가? 내가 아껴 모은 돈을 모두 자신들을 위해 썼고 심지어 당신 엄마도 동의했다는 말까지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거래 내역서 사본을 한 부 복사했다. 황미숙 씨가 차를 마시어 찾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박주은 씨, 당신 정말 마음이 너무 약해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화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화가 났다. 계속 그들을 감싸줄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황미숙 씨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집 안에서는 피우지 않고 베란다에 서서 나를 등지고 말했다. 그럼 이제 정리해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다음 날 나는 모든 서류를 들고 법률사무소에 갔다. 정 변호사는 나를 기억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했어요. 내가 말했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계좌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체 지연 승인과 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다시 부동산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명의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민준의 상속권을 회수하여 공익기부 민노년 생활신탁으로 전환했다. 모든 단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다. 서명하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원본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사본은 침실 옷장문에 붙였다. 내가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기억할 것이다. 이날부터 나는 그들의 ATM 기계가 아니다. 매달 정해진 시간에 돈을 공급하는 장기가 아니다. 나는 박주은이다. 나는 그들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은의 우리 엄마가 지원해줬다는 말을 떠올리자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정 때문이 아니라 방패막이 때문이었다. 그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내가 빨리 죽어서 돈이 더 빨리 남기를 바라서였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햇볕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선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것이 나만을 위한 명령서라고 느꼈다. 오늘부터 젖을 떼고 돈을 끊고 정을 끊고 미련을 끊는다. 정 변호사는 신탁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당신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침착하게 말했다. 말로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좌와 등기부 등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치 노인들을 위해 싸우는 참모 같았다. 전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부동산 신탁을 설정했고 수혜자를 내 외손자 김서준으로 변경했다. 서준이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으로 부동산이 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집은 그가 자랐을 때 외할머니가 돈만 뜯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정 변호사는 상기시켰다.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고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김민준 씨를 제외시켜야 해요. 그때 민준 씨 이름이 없으면 이재일 씨는 벽돌 한 장도 가져갈 생각 못 할 겁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다. 그날 나는 황미숙 씨에게 함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녹화를 하고 지문을 찍고 도장을 찍었다. 복지관 법률고문도 불러 증인으로 세웠다. 서명하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다. 황미숙 씨가 옆에서 농담했다. 박주은 씨, 당신 손은 마치 징계 서류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예전에는 남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법률사무소에서 나오자 햇볕이 좋았다. 얼굴이 뜨거워질 만큼 강렬했다. 나는 선글라스를 썼다. 아무도 내 눈가가 붉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지은은 여전히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이번 달 돈은 언제 보내세요? 저희 통장이 다 비었어요.
나는 답장했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네. 민준이한테 시간 날 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어머니는 매번 다 잘 기억하셨잖아요. 나는 5분을 기다렸다가 답장했다. 나이가 들면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지난번엔 잘못 눌러서 은행 계좌가 하루 동안 동결되기도 했어. 그녀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이 연기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다음 날 민준이 찾아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스쳤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정신이 흐려지셨어요. 나는 차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가리켰다. 이틀 내내 계산했는데 너희가 원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이지은 남동생 자동차 구입이라고 쓰인 글자를 보았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 이런 건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늙어서 신경 쓸 일이 아니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난 신경 안 쓸게. 그는 나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다. 비밀번호를 바꿔야겠어. 자꾸 틀리니. 나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은행 앱을 열어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 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날 때 한마디 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즉시 앱의 이체 기능을 다시 동결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불빛으로 환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조용히 진행했지만 칼날 하나하나가 그들이 나를 물어뜯는 곳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침묵으로 그들이 나를 물어뜯는 이빨을 잘라냈고 웃음으로 나의 반격을 감추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좀 허약하시니 모두 이해해주세요라고 썼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내가 정신이 흐려졌다는 연기를 정말 믿고 있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복도에 고요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대뜸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 뒤에는 민준이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것이 한가운데 서서 찻상 위의 통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희가 돈 달라고 물어보면 질질 끌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우리 가족 살림을 끊으려는 거예요? 그녀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다. 갑자기 컵을 움켜쥐고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안 돼요. 나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놓고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낯선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다. 제 남동생은 프로젝트 막바지에 5천만 원이 부족해서 대출도 안 나오고 아이들 학비도 저희 엄마 약값도 모두 어머니께 기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돈 한 푼도 안 주시면 저희는 정말 살림이 끊겨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유리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마저 약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를 20년 동안 뒷바라지했어. 네가 시집 온 날부터 차는 내가 돈 내서 바꿨고 집은 내가 돈 내서 인테리어 했어. 네 남동생 결혼 축의금은 내가 몰래 민준이한테 줘서 보탰고 네 어머니의 유골함 비용까지 내가 냈어. 지은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를 20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나를 한번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야. 당연하게 여기는 약탈이라고.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안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럼 너는 왜 너 자신을 빠듯하게 살지 않아? 왜 이지은이 직장에 나가 돈을 더 벌게 하지 않아? 왜 네 남동생이 스스로 대출을 받게 하지 않아? 왜 너희 모든 빠듯한 살림이 나에게 의지해야 하는 거야? 나는 깨진 컵을 가리켰다. 너희는 생활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경계가 부족한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시퍼랬다가 하얘졌다. 나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너희는 가거라. 이제부터 올 필요 없어.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가 말했다. 저희는 한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아주 냉정해. 너희가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염치 없어도 저희는 염치가 있다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 이 얼굴이 너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으니 이제 드디어 돌려받을 때가 된 거지.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마치 나를 잡으려는 듯이. 어머니, 저희 이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요. 나는 손으로 막았다. 필요 없어. 지은은 콧방귀를 끼며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뒤돌아 외쳤다. 지금이야 잘났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줄 때 저희한테 와서 빌지나 마세요.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민주는 문턱에 서서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마치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반사되는 유리 조각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치웠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동안 나는 감히 화를 내지 못했다.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를 내면 정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병드는 것이 두려웠고 외로운 것이 두려웠고 결국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다고 말할까봐 더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혼자서 벽을 보고 밥을 먹을지언정 나를 계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미소 짓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던 날은 마침 입동이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관리사무소의 김 기사님이 내 짐을 방으로 옮겨주며 웃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이제 여기가 선생님 댁입니다. 춤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 은행잎은 이미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시에서 새로 지은 실버타운으로 이름은 평화 실버타운이었다. 비싸긴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돈을 꺼내 3년치 회원비를 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돈만 손에 있고 스스로 깨어있다면 얼마든지 존엄하게 살 수 있었다. 나는 남양 작은 건물 3층에 살았다. 햇볕이 잘 들었고 이웃들은 대부분 나보다 연상이었지만 활력이 넘쳤다. 첫 주 동안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매일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운동하며 이곳을 관찰했다. 그러다 한 번은 실버타운에서 주최한 자율보호 강연에서 노인들이 강단 주변에 모여 열띤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다. 질문 방식과 내용 모두 나를 놀라게 했다. 변호사님, 우리 집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저를 쫓아낼 수도 있나요? 우리 손자가
이제 13살인데 제 명의로 바로 넘겨주고 싶은데 합법적인가요? 제가 유언장에 아들 며느리 못 들어오게 하라고 쓸 수 있나요? 강단위의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재산이 당신 손에 있으면 발언권도 당신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 뒤에 서서 1시간 동안 강연을 들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야 조용히 나왔다. 그날 오후 인상이 좋고 작은 금목걸이를 한 할머니 한 분이 내 문을 두드렸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는데 성이 박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주은입니다. 그녀는 시원하게 웃었다. 저는 심술예라고 해요. 앞으로는 심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날 강연 듣는 걸 보니 아주 집중하시던데 우리 단격 동맹에 가입할래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단격 동맹이요? 그녀는 문을 살짝 더 열고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처럼 자식들에게 뜯긴 노인들이 스스로 조직한 보호 모임이에요. 저녁 7시에 실버타운 휴게실에서 모여요. 부담 없이 오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다. 저녁 7시 15분 나는 휴게실에 들어섰다. 안에는 이미 6-7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차를 마시고 어떤 이는 노인권익보호법 소책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빈 프로젝터를 만지고 있었다. 심언니, 우리 반격 동맹은 헛소리 안 해요. 오직 진실만 말하고 방법만 말하고 경험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복수하는 방법도 말하고 체면 지키는 방법도 말하죠. 나는 살짝 웃으며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아들이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대출금을 갚고도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유언장을 썼다가 다음 날 며느리에게 강요당해 찢어버렸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노인성 치매인 척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다고 했다. 돈을 지키려면 연기를 잘해야 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할아버지가 잔을 들고 말했다. 어리숙한 척하고 시간 끄는 척하고 귀 안 들리는 척해야 해요. 당신이 연기 안 하면 그들이 연기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약간 멍해졌다.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서 피를 토해내는 것 같았다. 심언니가 나에게 두꺼운 인쇄물 한 권을 건넸다. 그 위에는 노인자산보호 지침서라고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라면 기계를 가지고 살 수 있다. 나는 목차를 넘겨보았다. 재산 이전 기술, 자식들에게 강요당하는 것을 막는 방법, 합법적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방법, 녹음 증거 수집 방법, 어리숙한 척하는 3가지 원칙, 불법에 대처하는 전략 등 각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과 사례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소책자가 전장의 병법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심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박 선생님,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울면서 그들에게 구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나는 그 소책자를 쥐었다. 마치 처음으로 내 인생의 열쇠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날 밤 황미숙 씨는 휴게실에서 술 2잔을 마셨다. 내 맞은편에 앉아 눈을 빛내며 말했다. 박주호 씨, 당신은 이걸 글로 안 쓰면 너무 아까워요. 나는 살짝 웃었다. 써봤자 누가 읽겠어요? 늙은 할머니가 돈 없다고 우는 이야기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우는 글이 아니라 계산하는 글을 써야죠. 당신이 얼마를 가르쳤고 그들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집 사고 결혼 비용 보태고 그게 다 명백한 숫자잖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글을 썼다. 테니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1시간도 안 되어 글의 초고가 완성되었다. 제목은 그녀가 진작부터 생각해둔 것이었다. 나는 매달 며느리에게 돈을 준다.
딱 맞게 쓸 만큼. 그녀는 글을 쓰면서 입맛을 다셨다. 다음 날 황미숙 씨는 그 글을 실버타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몇몇 인기 있는 중장년층 정보 채널에도 투고했다. 아무도 그 글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더니 저녁이 되자 댓글이 수백 개로 늘어났다. 노인들은 댓글에서 자신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라는 명목으로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지 고발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효도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글은 이틀도 안 되어 지역 온라인 매체에도 안 되어 지역 온라인 되어 이어서 시급 신문사의 기자가 전화해왔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편집부에서 이 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 늙은 할머니의 불평을 듣고 싶으신가요? 전화 저편의 사람은 웃었다. 아니요. 깨어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오세요. 여기 차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실버타운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깔끔하고 진솔했다. 그는 민준과 지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나에게 한 가지 질문만 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약간 울컥했다. 나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그에게 했다. 노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을 열면 온 세상이 듣게 될 겁니다. 그 글은 언론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게시되었고 제 게시 수가 다시 상승했다. 딱 맞게 쓸 만큼은 유행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착취와 효도를 비꼬는 말로 사용했다. 이틀 후 실버타운 주민센터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박 선생님, 시방송국 법률 프로그램에서도 선생님을 초대해 짧은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거절했다. 얼굴을 내미는 건 안 돼요. 목소리만 쓰세요. 노출되면 민준이가 더 체면이 없을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나는 바람이 그들에게까지 불어갈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민준이 갑자기 전화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그의 직장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황미숙 씨의 친구가 공기업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민준이 쪽에서 상사가 그를 불러 이야기했다고 했다. 당신 어머니 일은 다 봤으니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라.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가족 채팅방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설마 네가 그 딱 맞게 쓸 만큼에게 물었다. 상황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딱 맞게 쓸 만큼이라는 말은 인터넷에서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다. 실버타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어떤 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고 어떤 이는 웃긴 대사로 바꾸고 또 어떤 이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병으로 댓글을 달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병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재산 증여는 노후 부양 의무와 같지 않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손녀 학비를 냈는데 제가 아파 입원했을 때 아무도 한마디 묻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강요당해 증여 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집은 그 사람 명의고 제가 살겠다고 하면 제가 얹혀 사는 거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모두 돈 안 주면 불효다라는 생각에 세뇌당했어요. 댓글을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깊은 우물처럼 나를 짓눌렀다. 황미숙 씨가 휴대폰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박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뒤에는 한 시대의 침묵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국영 방송의 법률 프로그램에서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부양, 재산 처분, 유언장의 유효성을 주제로 한 회 전체를 다루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부모가 매달 자식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의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호의입니다. 그날 밤 나는 실버타운 공용 TV 앞에서 화면 속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연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야는 그들의 의무이고 돈을 주느냐 마느냐는 노인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웃 몇몇은 눈가가 붉어졌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 말 제가 10년 동안이나 참았던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주요 뉴스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SNS 해시태그 연금은 효도가 아니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오늘뉴스 등 온라인 매체, 글과 영상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댓글은 100만 개가 넘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당신은 그가 혼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의 뒤에는 한 세대의 침묵이 있다. 심지어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나에게 연락해왔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우나, 네가 쓴 거야? 그 딱 맞게 쓸 만큼 말이야? 내가 진작부터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너는 항상 우리보다 용감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너 아직도 사위 대출금 갚아주고 있니? 그쪽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제부터 끊었어. 나는 살짝 웃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직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모든 노인들이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크게 말한 것이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늙어서 정신이 흐려졌다고 조롱받던 사람들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나중에 반격동맹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럼을 개설했다. 이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였다. 매주 노인자산보호법, 법률상식, 심리대처법, 기술상담 등을 게시했다. 우리의 노인자산보호지침서는 몇몇 공익단체에 의해 소책자로 번역되어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 수십 개 도시 요양원으로 배포되었다. 시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이제 절정에 달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여론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자기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던 노인의 것이고,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라고 강요당하던 외할머니의 것이고, 손자를 돌보면서 몰래 갈비찜 약을 사 먹던 어머니의 것이고, 평생을 기둥처럼 버텼지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던 수많은 우리 세대 사람들의 것이야. 그날 저녁 해가 채지기도 전 복도에서 가느다란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를 끓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한결 수척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감지 않은 듯 어릴 적 아파서 침대에서 뒹굴던 모습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제가 잠시 들어가 앉아도 될까요? 나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손바닥을 이리저리 비볐다. 마치 어떤 난처한 것을 문질러 없애려는 듯이. 그는 나를 보더니 눈가가 붉어지며 갑자기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다른 사람 체면을 세우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ATM 기계처럼 여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안은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민준아, 일어나거라. 내가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무릎 꿇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달려 있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말했다. 너는 나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미안한 거야. 그는 그 말에 얻어맞은 듯 어깨가 축 처졌다. 어머니, 제가 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제가 무능하다고 말할까봐, 지은이네 집에서 저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어요. 체면을 세우고 싶었고, 제가 기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이용해서 체면을 세웠구나. 그의 눈물이 더욱 빨리 흘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여기에 부동산 신탁과 새 유언장 사본이 있어.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 너는 상속권이 없고 지은이도 없어.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말을 이었다. 계좌도 이미 동결이체 권한을 설정해놨어. 기밀번호 없이는 단돈 1원도 인출할 수 없어. 네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 나는 너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거야.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 자신의 직장마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랑 같이 채면 깎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네 아들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깎이는 것이 두려웠던 거야. 그의 몸이 움찔했다. 나는 식은 차를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이 차를 마시고 가도 돼. 하지만 나는 너를 배웅하지 않을 거야.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어머니. 그가 침을 삼켰다. 아직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볍게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빛바랜 담요를 움켜쥐었다. 나는 네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너를 키웠다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감정을 억지로 뱃속으로 누르려는 듯이. 한참 후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을 닦았다. 오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가로 걸어가 뒤돌아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패배감, 그리고 약간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박 선생님, 금요일에 댄스 수업 신청하셨어요? 이번에는 탱고도 있대요. 황미숙 씨가 문 앞에서 나에게 물었다. 손에는 빨간 스카프를 들고 막 무대에서 내려온 것처럼 활기찼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신청했어요. 빠른 템포의 곡으로 골랐어요. 그녀는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박 선생님, 당신은 40년만 젊었어도 여장군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는 감히 춤출 생각도 못했어요. 창피할까봐. 이제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웃음꽃을 더 피웠다. 그날 오후 나는 실버타운 문화활동실로 들어섰다. 처음으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다. 시머니가 나를 보고 놀라서 허벅지를 쳤다. 박추은 씨, 오늘 춤추러 온 게 아니라 결혼하러 온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무슨 결혼이에요? 저는 저 자신과 결혼하러 온 거예요. 오후 늦게 불빛이 희미해졌다. 오래된 노래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주위에는 가볍게 춤추는 노인들이 있었다. 발걸음에는 피로함이 없었고 오직 믿음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불빛 아래에 서서 춤추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마치 한 번도 진정으로 가져본 적 없는 어떤 청춘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실버타운 공용 피아노실로 가서 피아노 수업을 신청했다.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박 할머니, 예전에 피아노 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쳐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비록 한 곡밖에 못 칠지라도. 그날부터 나는 매일 1시간씩 손가락 연습을 했다. 장조 스케일부터 시작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관절도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예전에는 모든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고 싶었다. 방벽에는 내가 직접 그린 버킷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두툼한 종이 위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음 목적지 제주도. 그 아래에는 바다와 바다, 옆에 나무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작은 글씨로 썼다. 호숫가에 앉아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도 배웅하지 않고 내 여행 가방은 옷장 위에 놓여 있었고 한 번도 잠그지 않았다. 나는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었다. 내가 어떤 곳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무가 아니니 움직일 수 없고 전구가 아니니 빛이 부족한 곳으로 갈 필요도 없다. 나는 배표다.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한다. 점심 식사 후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한 주전자 우려냈다. 이웃집 손녀가 과자를 가져다 주었다. 앳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할머니, 할머니 손자는 언제 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학교에 있어. 여기서 멀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다. 나 혼자 앉아 해가 조금씩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햇볕이 내 손등과 옷 위에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이 나를 부연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나 자신이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잘 자고 할 일이 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73년을 살았다. 처음 50년은 남을 돌보았고 다음 20년은 남을 돌보았고 다음 20년은 남에게 소모당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돌보고 싶다. 하늘에도 운명에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박초는 차마 심한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것은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침내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누구의 모범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의 모범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묻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의 연금이 정말 당신을 위해 한 조각이라도 남겨졌는지, 한 번이라도 자식에게 돈을 보낸 후에 자신에게는 가장 싼 빵과 감기약밖에 사지 못했는지, 언젠가 당신도 박춘의 자리에 서서 자식을 안쓰러워하면서도 자식에게 상처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구독 목표 3,000명을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